자,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양 증시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는 올해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장중에 2,822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확실히 좀 탄력 있게 움직여주고요. 그동안 2주 동안 횡보했던 그 횡보세를 뚫어내면서 오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코스닥도 장중에 840포인트 이상 더 크게 올랐었는데 윗골이 달면서 상승분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오늘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섹터가 수급 싸움을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인데 현재 구간에 생기는 반도체 섹터가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거래소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 들어오고요. 특히 기관이 4천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면서 오랜만에 좀 강력한 순매수 사자세가 확인됩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요. 기관은 9시 30분쯤 매수해서 매도 전환한 이후에 매도 폭이 약간 늘어났고 외국인도 거의 700억 원 가까이 팔자세 보이면서 아침 개장 때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규모의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14거래일 만에 코스피 200 쪽에 순매수 1조 원가량 해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순매수 탑10 확인해 보시면 삼성그룹주가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SDI부터 SDS까지 오늘 삼성이라는 키워드 외국인에게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나 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전해졌는데 바로 아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도 오늘 좀 변동성이 강한데요. 잠시 뒤에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지 체크 받아보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의 주가는 오늘 급락하는 형태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일지 추가적인 낙폭도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안에서 에코프로 외국인의 순매수 탑10 5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은 오늘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테슬라가 또 급등하면서 2차 전지 섹터가 주목도를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알아보고요. 기관 순매수 보겠습니다. 자, 기관은 여전히 KB금융 압도적으로 좀 담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 순매수 탑10에 늘 KB금융이 들어와 있었는데 오늘 역사적 신고가, 52주 신고가까지 함께 달성하는 흐름입니다. 오늘은 금융주뿐만이 아니라 은행주, 손해보험, 생명보험 전 방위적으로 올라가는 하루입니다. 저 PBR에 대한 매력도를 하반기에는 조금 더 높여가야 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자, KB금융이 2.7%로 86,700원대 지나가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오늘 52주 신고가입니다. 거의 2007년도 수준의 주가로 회귀하는 모습이고요. 52,400원대. JB금융지주,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제주은행 계속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은행주 쪽에서 연출되는데 아침보다는 상승분이 일부 반납이 됐습니다. 시중 은행주도 계속해서 하반기에 좋은 투자 관점을 이어가야 할지도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오늘 짱 탑10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가 연고점 경신에 성공을 했고요. 반도체 투톱의 운명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질문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지금 사야 될까요? 저는 매수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퀄테스트 통과 관련된 단독 보도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부인 이것이 이제 시차를 두고 벌어졌었는데요. 해당 시점에 이제 저도 방송을 할 때라서 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혹여나 삼성전자가 퀄테스트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SK하이닉스의 이 주가 하락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퀄테스트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력 이익 모델은 아직까지는 HBM3E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그 자리를 SK하이닉스가 강력하게 채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삼성전자도 HBM 캐파를 점차 늘려나가고 부진한 수율을 잡아가면서 그리고 성능 높은 HBM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주요 제품군들의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D램과 이 SSD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굳이 급하게 HBM3 이쪽에 대한 물량을 늘려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빈 공간을 SK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수익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당연히 삼성전자가 AI 밸류에이션을 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AI의 독점적인 반도체를 공급했다라는 그 밸류 할증 요인이 조금은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주가는 빠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실적에 따라가는 주가를 고려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하락은 매수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떨어지는 구간을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자고 하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다. 그런데 바로 아니다라고 보도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은 삼성전자 쪽에 오늘 좀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3분기에는 그래도 퀄테스트 통과하고 공급까지 할 걸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통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시점에서. 사실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왜냐면은 애널리스트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왜 그러한 애널리스트의 믿음이 나오냐. 뭐 정말 심증적인 믿음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은 지금까지 보여줘 왔었던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진보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분명히 이제 채널 체크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이 엔비디아 퀄테스트는 시점상의 문제이지 가능성 자체는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퀄테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퀄테스트 통과를 해서 삼성전자가 그 제품을 양산을 해서 좋은 수율을 바탕으로 지금 기존 레거시 반도체만큼의 이익률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은 이제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전자의 퀄테스트와 어느 정도의 엔비디아의 납품 가능성은 저도 역시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 이 얼라이언스는 정말 견고해서 네. 깨지지 않을 거다 했는데 오늘 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한번 그 얼라이언스가 흔들한 것 같거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테스트 통과하려면 뭐 TSMC의 그 눈을 좀 피해가야 되는데 그 가능성도 뚫어내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선 지금 나오고 있는 퀄테스트는 아무래도 이제 D램 쪽이다 보니까 뭐 TSMC와 경쟁은 진짜 이제 엔비디아의 칩을 받아올 수 있을 것이냐 이건데 그거는 네. 이제 저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자체 AI 칩을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엔비디아의 GPU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회사들의 수요 자체는 사실은 HBM3부터 혹은 HBM4까지 이러한 D램과 그리고 파운드리를 결합해서 한꺼번에 원 밸류 체인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은요.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AI의 성과와 함께 TSMC가 대응하지 못하는 반도체 칩 메이커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기대 요인 그리고 삼성전자의 대규모 파운드리 투자 이것이 2020년부터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의 과제로서 설명이 됐었지만은 최근 몇 달만 보더라도 오히려 이 파운드리 쪽의 점유율은 삼성전자와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와.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기대 요인으로 남아있겠지만은 정말 주가 밸류에 반영될지는 사실 시간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에 어떻게 보면 주가 밸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HBM4에서 좀 나타날 수도 있겠는 게 그 12단은 솔직히 삼성전자가 처음 테스트를 들어간
간 거다 보니까 그런 거 밸류 좀 끌어와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퀄 통과가 필요하다라는 빨리 퀄 부분이고요. 통과를 예. 해야. 사실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저희가 개장 초반 주가 흐름을 확인했지만은 네네. 퀄 통과 얘기 나오자마자 삼성전자 불기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3.5% 올랐죠. 그죠. 지금 근데 또 3%예요.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거 못할까?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내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실적 예, 발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앞두고 최근에 이제 높아진 눈높이를 고려해 봤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외국인의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제가 이제 너무 시장 범위까지 넓혀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이제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결국은 미국 경기가 부진하다라는 것이고 부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미국 경기가 글로벌에서 혼자 좋으면서 나왔었던 무수한 부작용 중에 가장 강력한 부작용이 하나가 결국 이머징 증시가 생각보다 좋지 못했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시켜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머징의 대표 주자인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결국은 삼성전자에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것까지도 아하, 좀 네. 로드맵을 좀 확장을 시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HBM 기대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거기다 삼성전자 지수 인덱스로 또 많이 보시니까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회복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꼽아 주셨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뭐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해도 주가가 올라간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오히려 네. 좀 떨어지는 모습이 많았잖아요. 네. 내일 주가 되돌림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 올라온 거 생각해 보면은 뭐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고 네. 거기에 대해서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 눈높이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제 4, 5월 달에 실적 추정치가 많이 올라왔고 6월 달 같은 경우도 올라오긴 했지만은 4, 5월 달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생각보다 좀 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8.3조 원 정도거든요. 네. 조심스럽게 저의 기대는 정말 앞자리를 바꿔준다라고 한다면은 충격 없이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절대적인 수치가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 정도의 실적을 올릴 가능성은 사실상 높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적이 컨센보다 높을 가능성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쪽에서 주가가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역시 매수의 기회로 삼성전자 삼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내일 주가 흐름 기대됩니다. 자, 오늘 뭐 CXL 대표주자 네오셈도 강하고요. 유리기판 대표주자 JNTC도 두 자리대 상승률 기록합니다. 네. 그에 반해서 또 바닥부터 치고 올라오는 종목도 있어요. 이오테크닉스, 오로스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많은데 지금 핫하게 움직이는 CXL 유리기판 테마에 집중할까? 아니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 집중할까? 지금 투자를 한다면 어느 쪽으로 좀 자리를 잡아야 될까요? 예, 사실은 이제 뭐 다 좋은 반도체 테마 내에서 어느 한 종목을 선택하기는 이제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부인 내용과 함께 사실 상승폭을 좀 많이 줄이기는 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강세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뭐 딱 두 개의 섹터보다는 그냥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하나 관심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오늘 유니셈이라는 기업을 한번 좀 언급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좋은 쪽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스크러버와 칠러 이런 쪽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팹 투자와 관련된 팹 투자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주가가 좋은데요. 특히 칠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향후 파운드리 쪽에서 극좋은 식각 장비에 대한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극좋은 식각 장비를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도쿄일렉트론에 납품을 하는 극좋은 칠러를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의 관심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메모리 수요에 대한 증가와 함께 팹 투자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선행적으로 투자가 되어져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러버 칠러 대표 주자인 유니셈 같은 경우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스크러버 칠러 납품 업체가 유니셈하고 또 FST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유니셈을 더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FS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칠러 쪽이 조금 더 중심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EUV 펠리클이라는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이제 둘 다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방 투자가 확산된다라고 했을 때
스크러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유니셈의 안정성이 FSD보다는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 면에서 유니셈이 조금 더 매력도가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봤습니다. 2차 전지로 넘어가 보시죠. 테슬라 주가가 또 한 번 급등했습니다. 올해 초반에 그 주가가 한 285달러 정도였나? 250달러인가? 네. 그랬는데 거의 다 회복했거든요. 올해 초수준까지 회복을 했고 아직까지 수요가 캐즘 구간인 건 맞잖아요. 네. 근데 인도량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게 이렇게까지 투자 심리를 개선할 만한 재료인가라는 의문도 좀 들어요. 2차 전지는 반짝 반등일까요? 아니면 계속 이 테슬라 주가 좀 따라가야 될까요? 우선 테슬라 주가를 다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 2차 전지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주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첫째 계속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두 번째는 테슬라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종목군들에 대한 찾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테슬라의 판단은 아직까지는 저는 물음표입니다. 분명히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이번 인도량 데이터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인도량이 판매 대수보다 제 기억으로 3만 대 정도 많았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회사가 충분히 재고를 줄이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회사의 재고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배터리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테슬라가 전체 전기차 시장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대변할 수 있을 정도의 테슬라의 점유율과 강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중국의 로컬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유럽의 시장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시장 자체를 대변한다라고 하기에는 많이 영향력이 약화됐다라는 측면이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전기차 시장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소재 가격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종군들의 주가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었던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짝 반등하는 듯 했었지만은 다시 저점 수준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판단 자체는 너무 긍정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지난 6월달 수출 데이터라든지 최근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도 출하량이 조금씩 늘어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저점 인식은 되지 않았나. 저는 이 정도의 판단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리튬, 니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대체 소재단이 어제부터 집중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었는데 그냥 테슬라 가니까 좀 저가 매수의 성격으로 따라가는 정도였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정도의 영향력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점은 찍었다는 인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매수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옅은 섹터라는 측면에서 수급이 몰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삼형제도 어제는 좀 올라오는 듯 싶더니 오늘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거든요. 이 종목들에 한해서는 뭐 낙폭 과대 이런 시선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분기 저점 인식 이제 바닥 찍고 3, 4분기 좋아질 거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싸니까 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소재 가격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에코프로 3사를 먼저 보게 될 것이고요. 지금처럼 이제 테슬라의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종목의 선택지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어제도 뭐 주가는 보셨다시피 테슬라의 이러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래도 개장 초 먼저 달려나갔었던 기업은 배터리 단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소재 단에서는 LNF가 좀 먼저 달려나갔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개의 기업을 우선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개의 기업 중에서도 특히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이 그나마 나은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LG에너지솔루션과 최근 LG그룹주 내에서 이 LFP 쪽에 대한 신규 수주 공시가 있으면서 3원계 쪽 배터리에 대한 부진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좋아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LG엔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사실은 전기차 쪽에 상당 부분 집중하고 있지만은 글로벌적으로 또 하나 굉장히 커진 시장 중에 하나가 ESS 쪽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ESS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여러 가지 교집합적인 측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주가 부담도 적고요. 현재로서는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이 삼성 SDI 사던데 ESS라는 그 키워드 안에서 더 올라오는 걸 수도 있겠네요. 2차전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KB금융, 신한지주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오릅니다. 은행, 증권, 네. 손해보험, 생명보험 다 가는데 그중에서 가장 밸류업에 대한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섹터는 어딜까요? 사실은 워낙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뭐 어느 한 섹터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는 이번 기대요인, 결국 이제 세제 혜택과 관련된 내용이 정부의 굉장한 추진 과제로서 언급이 됐다는 측면에서 네. 주요 섹터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야 가장 안정적이었던 섹터가 잘 아시다시피 은행주였어요. 네. 지금 이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사실 조정폭이 굉장히 컸었다 보니까 고점까지 아직 한참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기업들은 모두 다 신고가 영역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밸류업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는 은행을 떠올려야 된다. 이렇게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종목과 섹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증권 쪽이에요. 은행이 원래는 저 PBR하면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증권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 그러면 가장 또 매력적인 종목도 있을까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이제 사실 한국투자증권 직원이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키움증권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승률도 1등이에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이건 회사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왜 키움증권이 현재 관심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결국은 지수가 신고가가 났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코스피 신고가가 났을 때 주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기업은 그러한 부분 쪽에서 가장 실적의 민감도가 높은 키움증권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언급을 가장 빠르게 물론 이제 메리츠금융지주가 있지만 거기는 복합금융지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증권사 쪽에 대한 측면에서는 가장 빠르게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가져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2분기 실적 눈높이가 증권사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그리고 뭐 정책 이슈, 주주환원까지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증권사의 키움증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 살아있다. 키움증권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KB금융이 오늘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PBR이 0.5배밖에 안 된다. 네. 뭐 증권사에서 10만 원 넘긴다던데 더 갈 수 있는 걸까요? 우선 워낙 이제 뭐 항상 이제 은행주 말씀드릴 때는 저는 다른 종목 말고 KB금융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네.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밸류업 종목군들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자금을 분배하는 요소 자체는 결국은 대장주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가 있었던 뭐 ELS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뭐 은행주 쪽에서는 KB금융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 KB금융 매수적인 관점으로 대응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의 수익률 극대화 전략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자의 대응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 PBR 하면 같이 올라왔던 게 네. 지주사입니다. 그렇죠. SK 스퀘어, 두산 이런 종목들, KT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지금 자리도 추세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네. 이런 지주사에 대한 투자 접근은 긍정적일까요? 우선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주사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현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최근에 이제 이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CJ 같은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완전 대형 지주사보다는 방금 말씀 주셨던 CJ나 두산 같은 지주사들이 조금 더 편안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사도 접근은 유효하다. CJ와 두산 쪽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민진 차장과 이 시간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